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쉽게도 오늘도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중에 그래도 상승권에서 계속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장중에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을 하락시켰던 요인, 크게 주된 요인으로 두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이고 두 번째가 금리입니다. 실적 시즌은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초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키는 비율이 과거 통계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좀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국채금리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한테 1.9%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안정돼서 1.82%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국채금리, 그러니까 즉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때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경계심리가 또 한 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프록터 앤 갬블 이런 기업들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시장 환경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 하락을 좀 이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전체린 앵커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국채금리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이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현재 장중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해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11월에 경신했던 고점 대비 10% 이상 물러나면서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앞서 들으셨다시피 국채금리의 움직임 주목을 받습니다. 미국장이 개장되기 전에 한 새벽 3시쯤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무려 1.9%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로는 최고치가 되겠는데요.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쭉 하락하면서 현재는 1.82% 부근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살아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술 성장주들이 크게 다칠 정도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금리가 오른다고 금융주들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헷갈리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실적을 전해줬던 기업들의 실적은 강했습니다. 일단 은행주들 가운데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둘 다 매출은 시장 예상에 살짝 못 미쳤지만 EPS가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이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 비용에 대한 금액이 54억 9천만 달러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날 임금에 지불한 비용이 30%나 넘게 늘어났다면서 압력을 받았던 골드만삭스와도 확연히 비교가 되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도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역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EPS와 매출 모두 견조하게 발표가 됐고요. 올해도 견조한 수요를 예상하면서 매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오늘 장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접하셨겠지만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역시도 깜짝 놀랄만한 호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EUV 노광 장비를 42대 납품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 모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에서 주가는 별달리 큰 반응은 없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가운데서 44개 기업이 실적을 전했고 이들 가운데 73%는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장 마감 직전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장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분위기도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더라도 이렇게 등락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강한 종목군들 먼저 보자면 필수 소비재가 0.9% 힘을 내주고요. 유틸리티가 0.8%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소비재는 P&G의 급등세에 힘을 입어서 받쳐가고 있고요. 유틸리티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도 구글과 메타 플랫폼 그리고 넷플릭스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반면에 내리는 종목군들을 보자면 우선은 임의 소비재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3% 하락 중에 있는데 테슬라와 포드, GM, 아마존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현재 가하고 있고요. 금융주 역시도 1.2%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특징주들 하나씩 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관련주들 오늘 조금 일제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KB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키방크 측에서 투자 의견 조정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시장이 매우 강했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이들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 관련주들로부터 투자자들이 등을 돌려야 되는 시기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홈의 주가는 4% 정도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레나르라든지 DR호튼 등과 같은 종목들 역시도 비중 축소 혹은 중립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낮춰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 모두들 들으셨을 텐데, 그러자 전일 급락에 이어서 소니의 주가가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소니의 제품인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콘솔의 경쟁 구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컨텐츠가 더 강화되리라는 예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니의 주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니는 현재 12.8%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4거래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내 고점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 지금 이라크와 터키를 잇는 송유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송유관을 통해서 하루 평균 45만 배럴의 원유가 운송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 상승 압박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봅니다. 금 가격은 오늘 비교적 크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인데요. 최근 일주일 내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지난 몇 달간 갇혀있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흐름도 캐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장 막판까지 낙폭을 비교적 크게 확대해가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1%가량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0.7% 그리고 1.15%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테마 ETF의 함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테마 ETF에 투자했다가 지금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최근 몇 년간 뭐 로보틱스라든지 뭐 우주 탐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테마형으로 좀 투자를 하는 ETF가 우후죽순으로 좀 생겨났죠. 하지만은 뭐 수익률 측면도 그렇고 어떤 뭐 비용 측면도 그렇고 좀 함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JP모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16년간에 설정됐던 테마형 펀드 약 한 1000개 정도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글로벌 증시 관련한 펀드의 1.6% 정도 언더퍼폼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1%를 통상적으로 좀 넘어가는 높은 성과보수, 뭐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핫한 주식을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JP모건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JP모건은 또 이 높은 비용과 그리고 부정적인 장기 절대 수익률, 저희가 이제 절대 수익률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을 얼마나 비트하는지를 이제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절대 수익률이 좀 부진한 것 그리고 또 부진한 것이 테마형 펀드가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에 좀 포함되기가 힘든 이유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는 테마는 또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막 네. 여기저기서 난리치죠. 막 주가 올랐다고 얘기하죠. 뭐 그리고 마치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이런 테마형 펀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하라고 월가에서 조언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마형 펀드가 뭐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요즘에는 골프 테마 ETF 네. 이런 것도 새롭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 좀 열풍이 부는 건데 CNBC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제 ETF 전체를 봤을 때도 약 한 100개 정도가 20%나 이상이나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ARKK라든지 이런 테마형 펀드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다수가 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월가의 좀 조언을 종합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성과보수가 좀 높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JP모건에서 수수료가 1%를 넘지 않는 것을 선택해라. 자연스럽게 액티브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패시브 펀드를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마형 펀드라고 하면은 이 마치 패시브는 우리가 뭐 스파이나 이런 것만 네네. 생각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테마 투자를 할 때도 관련된 지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수를 그대로 어떤 복제하고 또 추종하는 그런 펀드가 좀 더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또 놓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ETF 내에서 편입 종목이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는가도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X, 이제 ETF를 많이 발간하는 그런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 관련된 테마형 ETF가 6개지만은 각 ETF 간의 종목 중복이 되는 거는 한 20%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를 좀 파악을 하고 편입 종목을 잘 확인을 해서 정확한 좀 익스포저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월가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또 시간 지나서 뒤돌아 보니까 이런 조언이 나오는 거고 당장 이제 테마형 펀드가 또 뜰 때에는 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저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건 분명합니다만 이게 장기로 버티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면 버티기가 좀 힘들거든요. 매년 깎이는 아무 변동 없어도 깎이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이 펀드도 테마형 펀드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식보다 현금인데 사실 어떤 투자자는 현금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투자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일단 아직 실적 시즌 초입 국면입니다. 그래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요즘에 눈에 많이 띄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리서치 기업인 레드 데이비스가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고객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들도 기존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금을 5%를 현금화했다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그들도 미국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약세장을 전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채권보다 주식이 아웃퍼폼할 것이란 전망은 변함이 없다면서 올해 S&P 500 지수가 플러스 수익률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드 데이비스가 전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올해 S&P 500 지수는 약 5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마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 위험 요인으로 이들이 꼽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실적 시즌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소위 비트레이트, 실적 전망을 웃도는 비율이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기업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금리가 약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드 데이비스는 그 때문에 이 현금 포지션을 약 5% 정도 늘렸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실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아직 어떻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이 초반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나쁜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안 좋은가요? 네, 지금 실적 시즌 극초반인데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특히 이 뭐 실적보다도 주가 반응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은 JP 모건의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한 6% 이상의 하락 반응이 나타났죠. 근데 이게 지난 2009년 1월 이후에 최악의 실적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드만삭스도 약 한 7% 정도의 급락 반응이 나타났죠. 이 역시도 2009년의 4월에 11.56% 급락한 이후에 최악의 실적에 대한 이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즉 금융위기급의 좀 냉랭한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좀 초반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지표상으로도 좀 미스가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초반에 매를 좀 맞은 것이 나중에는 좀 기대치를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실적 반응이 모두 다 좀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반응이 조금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요소고 이 대형은행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거의 다 마쳤지만은 사실 진짜는 다음 주부터죠. 그렇죠. 이 대형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된 다음 주 또 FOMC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에 좀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상 다음 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저희가 앞으로도 차차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뭔가 흥미로운 키워드인데요. 숨은 주식의 초고수. 도대체 어떤 매매 기법을 누가 썼길래 저도 따라해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뭐 숨은 주식의 초고수들이 회사 내부자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네. 바로 이제 펠로톤의 임원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대거 이 고가로 이 주식을 매도하는 사실이 이번에 공시 사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SEC 공시에 따르면요, 펠로톤의 임원과 내부자들이 작년에 약 한 4.96억 달러 정도, 5억 달러 이 가까운 돈에 달하는 주식을 좀 매도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임원들이나 뭐 CEO 이런 사람들은 미리 정해진 매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관련이 있었겠고, 그리고 뭐 옵션과 관련된 그런 매도도 있었기 때문에 꼭 뭔가 뭐 차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팔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매도 시기라고 이제 CNBC에서는 보도를 했는데요. 대량 매도가 지난 2020년도 가을쯤에 주가가 80달러를 이제 넘어서서 2021년도에도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주가가 100달러를 상회했었죠. 이때 내부자들의 이 주식 매도도 좀 거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폴리 이 CEO죠.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이 인물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펠로톤의 주식을 1.19억 달러어치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110달러 이상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펠로톤의 주가가 전 고점 대비해서 약 한 80% 정도 급락한 상태죠. 여기와 관련해서 와튼 스쿨의 한 교수는 내부자들이 바닥에 사서 고점에 가까워졌을 때 파는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불법적인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내부자들은 비싼 값에 잘 팔았다.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본인들은 부자가 됐는데 주주들은 탈탈 털리고 있다. 이 내용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30달러대까지 깨졌는데 지금은 좀 사볼 때란 얘기가 나올까요? 어떨까요? 사실 뭐 내부자들이 많이 팔았고 뭐 억울한 거 이런 거는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앞날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펠로톤을 지금은 사볼 때인가에 대해서
포브스가 굉장히 좀 정기적으로 기사를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날 나온 기사를 인용을 하면은 대답은 yes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펠로톤이 FY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6월에 결산이 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2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었던 2020년 1월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후에 가입자 수는 3배 이상 좀 늘어나는 등 성장을 그래도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키뱅크 같은 기관에서도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110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해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문해서 우리가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OTD라고 얘기를 하죠. Order to Deliver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이 좀 늘어났다. 즉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음을 알린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확대 의견을 최근에 좀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 팬데믹에 끌어다 쓴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악재들이 단기적으로는 산재이기는 하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일부의 이런 기관들이 매수 의견을 여전히 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도 맥킨지를 이제 고용을 해서 어떤 비용 절감 노력이라든지 감원을 좀 모색 중이다.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을 또 고려 중이다. 이런 또 뉴스 플로우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이 사업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것은 항상 좀 염두를 하고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브스가 얘기한 바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보면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가입자는 3배 이상 늘었는데 밸류에이션은 전혀 늘지 않았다. 이 정도 얘기니까. 그래서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게 포브스의 얘기네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실적 성장세가 너무나도 가팔라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캐치업을 했다. 아니면은 고밸류 우려를 상쇄를 했다. 이러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렇죠. 네. 지금 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그만큼 밸류에이션까지 내려간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측면을 보면서 성장주에도 우리가 많이 대입을 하는 PSR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올 것이 왔다. 바로 소파이가 뱅크 차터 승인을 받은 그 내용인데요. 어제 장 마감된 직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가 어제 미국 시장이 마감된 직후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뱅크 차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장 마감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약 14%에서 16% 정도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고요. 자, 오늘도 결국은 이제 뭐 장중한테 18%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뱅크 차터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규제 당국으로부터 은행의 승인을 받는 거를 뱅크 차터라고 부르거든요. 소파이는 작년부터 골든 퍼시픽 뱅코프라고 하는 현재 미국에 이미 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은행 지주 회사를 인수하려고 타진을 해왔고요. 근데 이게 은행 인수가 가능하려면 규제 당국으로부터 뱅크 차터 승인을 받아야 했었던 겁니다.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소파이는 이제 2월부터 인수를 마무리하고 은행 지주 회사가 된다는 계획인데요. 자, 소파이는 뱅크 차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을 쏟아왔습니다. 그만큼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지난 10월에 이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한번 받았었고요. 소파이가 자회사의 이름을 소파이 뱅크로 변경하면서 뱅크 차터 승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은 이미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현실화된 거고요. 소파이가 공식적으로 은행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소파이는 금융상품의 중개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금이자 또 최소한의 대출이자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이자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싼 이자랑 더 비싼 그 예금이자 이런 것들을 지불하지 못했었죠. 이제 소파이의 뱅크 차터 획득은 소파이의 성장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좋은 촉매제인 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소파이는 적자 기업이고 또 현재 시장 상황은 적자 기업들이 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뱅크 차터 승인이 소파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과연 이 뱅크 차터 승인을 통해서 소파이가 본격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제 뱅크 차터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은 은행업에 대한 인가 없이 예비 승인만 받아왔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타 은행에 이제 대출 인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파트너사 관계를 맺어야 됐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없어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 개선 기대로 이어진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로젠블랙 같은 기관에서는 이번에 관련 소식이 나온 직후에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비타 전망도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 것이다라고 해석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티그룹에서 일단은 이제 뭐 기사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이자를 예금에 더욱더 많이 지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리테일의 예금 베이스를 더욱더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이 기반을 마련을 했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좀 더 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도 있게 됐고, 여기에 또 리테일 고객에 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 개선 기대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승인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요 기관들도 일제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총 4가지 키워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